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저는 좀 위대한 것 같습니다. 뭐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대하다, 나 좀 괜찮은 사람 같다, 나 진짜 좀 잘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누구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도 스스로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왜 저것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대하다, 나는 정말 대단하다 라고 자꾸 여러분이면 누가 해줄 거야? 아무도 안 해줘요.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존귀하게 좀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응원도 좀 보내고 격려도 좀 보내고, 뭐 누가 나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자기 본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잘 났어요. 네. 잘 났어요. 진짜로. 좀 스스로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그런 거 이벤트 하나 하세요. 일주일 동안 뭐 목표를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이게 달성되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좋은 걸 좀 선물해 주세요. 맛있는 떡볶이도 좀 사주시고, 그래서 그런 그 시간들을 좀 자꾸 마련하시면서 스스로 좀 cheer up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저번 시간에 사상을 한번 좀 구별해봤다면, 사상과 종교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그 결과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상과 불화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 불상을 한번 좀 보면요, 신라, 이 통일신라와는 조금 좀 확연히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철불이 유행을 합니다. 철로 만든 그런 불상들이 유행한다 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있다면 항상 동네 이름을 써줘야 돼요. 네, 하남 하사창동에 있는, 그 다음에 재료예요. 동네 나왔으면 그 다음에 재료예요. 뭘로 만들었다? 철조. 철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상이 어떤 불상이냐를 보여줘야 돼요. 철로 만든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석가열애. 그 다음에 이 불상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서 있냐, 또는 뭐 앉아 있냐. 그래서 좌상입니다. 앉아 있으니까 좌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은 원칙이에요. 장소, 재료, 모양, 그러니까 장소, 재료, 그다음에 그 부처님의 부처님의 어떤 그 특징, 그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철불이 유행했던 그런 배경, 초기에, 이게 지금 초기잖아요. 초기에 이렇게 철불이 유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였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 세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다 회수해요. 회수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게임은 끝났고, 이제 나한테 겨눌 수 있는 칼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그거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신한테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배경이 될 수도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 초창기엔 이렇게 철불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름 설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형 또 이 석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유행들이 나오는데, 불상들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장소, 논산입니다. 논산 가셔야 돼요. 논산 관쪽사에 가셔야 돼요. 관쪽사에 가시면 여기 이제 뭘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와야죠. 돌로 만들었어요. 이건요. 석조예요. 석조입니다. 석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이분은요,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그 다음에 이분은 서 있어요. 그래서 입상.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논산관족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요. 미륵보살이잖아. 보살은 여러분들 아직 부처님이 되기 전 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 약속을 한다. 어떤 약속?
미륵보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중생들을 다 구제해주고 구원해주고 나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분, 그러니까 미래에 오신 부처, 미래에 오는 부처, 미륵보살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삼국시대 때문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보시면요, 아주 커, 엄청 커, 어마어마하게 커요. 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이게 통일신라 시대 불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 불상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통일신라 시대 불상을 뭘 보여주냐면 석굴암 본전부를 보여줘요. 그걸 봐야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석굴암 본전부를 딱 볼 때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그냥 그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게 딱 본 순간 그냥 표정 없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기세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와, 멋지다. 뭐 이런 거죠. 왜? 통일신라 불상은 여러분 석가탑도 마찬가지고 탑도 마찬가지고 불상도 마찬가지고 완벽해요. 그러니까 균형미, 비례미가 정말 완벽해.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흠 잡을 데 없는 사람 만나면 약간 좀 이렇게 숨이 좀 턱 막히지 않나요? 선생님은 숨이 턱 막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이 허술해. 어쨌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석굴암 본전불 통일신라 시대 불상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준 게 고려 불상. 특히 저는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보여줍니다. 이걸 딱 보여주면요, 그렇게 딱 무표정했던 표정이 갑자기 확 펴져요. 이렇게 이게 입꼬리에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건 뭐 8등신도 아니고 3등신이에요. 얼굴이 무지하게 커요. 아니 2등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엄청 커요. 엄청 커. 귀도 엄청나게 크고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기괴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디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석굴암 본전불이 줬던 팽팽한 긴장감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느낌들을 바로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그 크기가 거대하고 압도당합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형 석굴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어떤 그 개성미라고 할까요? 이런 특징들을 보면 이게 개성미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개성틱해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그 이전까지의 석굴암 본전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전제 왕권, 그 왕을 닮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지방의 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개성을 담은, 호족을 닮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좀 개성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반영이라고. 자,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신라 모습을 계승한, 신라 양식을 계승한 그런 불상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어떤 불상이 있냐면요. 그 영주에 가시면요. 여러분 이 신라 계승을 요거 이렇게 보시면 영주에, 항상 장소 나와야 되니까, 네. 영주에 가시면요. 부석사라고 있어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네. 영주에 지금 부석사가 있는데, 영주 부석사.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와야죠. 이건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소조예요, 소조. 그래서 소조. 이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예요. 아미타 열애. 이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좌상이에요. 네,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이 있는데, 제가 그 답사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일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영주 부석사에 갔어요.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갔는데, 왜냐면 그 아침 예불을 좀 우리 학생들한테 좀 경험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히 깨워가지고, 우리 답사부 친구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좀 잘 따라오더라고. 가자면 또 가더라고, 또 이 바보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새벽인데, 좋아요. 거기가 이제 사찰이 새벽 3시면 벌써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이는데 새벽 4시 반에 들어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쭉 옆에 내 옆에 앉혀놓고 이 부석사 무량수전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소조 야미타 열의 좌상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 딱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예불이 시작된 거예요. 있는데 정말 제가 아이들 앞에서 뭔가 제가 선생님인데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진짜 저는 태어나서 이 눈꺼풀이 그 천근만근 되는 어떤 그런 무게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그 앞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그 학생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창피하잖아. 선생님이 왔는데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될 텐데 그냥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냥 막 눈꺼풀이 그냥 막 하는데 아직도 제가 철근이 막 여기 눈에 들어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학생들도 잘하더라고요. 또 제자들은 또 잘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아주 정말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진짜 무지하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가시면 좋아요. 새벽 예불. 새벽에 갈 때 입장료를 그때 안 냈던데? 안 내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그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옛날이었거든요. 지금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꼭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이라고 아주 극찬하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아주 극찬하는 곳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신라 석굴암 본존물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서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석사 하면 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죠. 딱 떠오르는 승려 누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의상. 이 의상이 이 부석사를 세웠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신라 계승 의식 봤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요 불화를 좀 볼게요. 불화를 좀 볼 텐데 이 고려 불화가요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불화. 고려 불화가 또 아주 유행을 합니다. 유행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지배층들의 어떤 극락왕생이죠. 뭐 지배층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어떤 그게 있다면 수월 관음도 같은 거. 수월 관음도. 관음도라고 하는 건 이제 관세음보살이죠. 뭐. 수월 관음도. 또는 뭐 아미타 레영도. 아미타 레영도. 그러니까 아미타 레영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이 구석편에 이 고려의 그 지배층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월 관음도는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들? 현재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부처가 되겠다. 관세음보살이니까 보살이가 아직 부처 되기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어떤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불화에 그려져 있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머리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빛이 쫙 나와요. 빛이 쫙 나오면서 그 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 극락세계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 대학교 때 이 고려 불화전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전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게 고려 불화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이 고려 불화는 대부분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알아갖고 그냥 어떻게 또 일본으로 다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힘겹게 해서 그 일본에 있는 어떤 고려 불화나 뭐 우리나라에 있는 남아있는 불화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고려 불화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세기에 아마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정말 대단한 전시회다. 이건 꼭 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왜냐면 그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본 쪽에서 불화를 내놓질 않아요. 예,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고려 불화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정말 평생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인정. 와, 전 진짜, 전 뭐 사실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고려 불화는요, 막 소름이 돋아요. 와, 이 옷, 하늘하늘한 이 실루엣이 보여지는 듯한 어떤 그 하늘하늘한 이 천을 걸치고 있는 듯한 그 수월 관음도를 봤는데, 와,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렸지? 분명히 그린 건데 천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늘하늘한 그 천의 느낌, 그 비단 실루엣 같은 게 확 느껴지는데, 이거는 정말 예술의 경지를 이미 떠났더라고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려의 미술은 여러분들 굉장히 귀족적이고요.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러니까 럭셔리가 뭔지를 럭셔리의 끝판왕이 전 고려 불화다. 청자도 있지만 정말 럭셔리의 끝판왕이 고려 불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걸 또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나중에 혹시 또 기회 돼서 혹시 고려 불화전, 뭐 일본에 있고 세계 각지에 있는 불화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보여준 전시회가 있다? 놓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거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사진으로는 이거는 확인이 안 돼요. 이건 진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보시면 저 같은 일반인도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 나 진짜 고려불화 한 점 우리 집에 걸고 싶다. 그게 국보야, 국보! 어떻게 우리 집에 걸어?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일본에 많이 넘어갔는지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그 호암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몇 점이 남아있어요. 몇 점 남아있으니까 그 몇 점. 특히 이제 호암미술관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호암미술관 어딘지 아시죠? 에버랜드. 에버랜드 그 옆에 있어요.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미타 레옹도가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보입니다. 멋진 그 불화가 이렇게 유행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려의 어떤 그 불상과 불화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참 고려의 어떤 그 개성미, 고려 불교의 나라니까 그 불교의 어떤 그 미술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불탑을 볼 텐데, 고려 초기에 있는 불탑도 있는데, 여러분 승탑도 먼저 볼게요. 왜냐면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이게 선종을 후원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탑이 여전히 유행해요. 왜 신라 하대 왜 철감선사 승탑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잖아요. 이 고려 초기에도 이제 승탑이 있습니다. 고달사지 승탑이 있는데요. 고달사지 승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려 초기 여전히 이런 선종이 유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이제 문화귀족 시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참선은 아무도 안 보이잖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여주려면 불상도 만들고 금도 칠하고 뭐 이런 거. 나 돈 있거든. 나 이런 거 좀 해. 내가 돈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 돈 있거든. 나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교종이 시간이 흘러가면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기는 이렇게 승탑이 또 유행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 중기에 정말 유명한 탑이 있죠. 이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이거 뭐 진짜 작품입니다. 작품. 일단 여러분들 월정사 이 팔각 구층 석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입구, 사찰의 입구 그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찰 올라가는 길 중에서 가장 이쁜 길이 전 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정사 올라가는 길. 거기에 그 전나무가 쫙 아주 그냥 무슨 신하들 서 있듯이 쫙 도열해 있어요. 그 전나무 특히 여러분들 언제 가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들 겨울에 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오대산 월정사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전나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제 푸르러요. 정말 더 푸르러요. 거기에 이제 아침에 일찍 가시면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 쌓인 그 길, 거기에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거야. 가서 요즘 뭐 저기 뭐냐 휴대폰 좋으니까 휴대폰에서 음악 틀어도 좋잖아요. 거기다 이제 딱 트는 거지. 어떤 음악을 틀을까? 바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나 잡아봐라 이것도 좋고 왜 있잖아. 그래서 탁 벌러도 뒤로 눕는 거 그죠? 평생 여러분 추억에 남을 겁니다. 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좀 유치해? 원래 사랑은 여러분들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네. 가셔가지고 한번 그 장면, 너무, 진짜 너무 예쁜 곳이에요. 네, 너무 예쁜 곳입니다.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 올라가는 길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설렌다.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드디어 이제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 여러분들 이 팔각, 이게 각이 8개 있잖아요. 거기마다 이게 풍경이 달려 있어요. 겨울에 그 청량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청아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바람 불 때마다 이 풍경 소리가 사찰 가면 너무 조용하잖아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 조용한 그 공간 속에 그 풍경이 울리는 그 소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을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석조 보살 입상이 있어요. 석조 보살. 이 보살 이 좌상이 있어요. 네,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약간의 무릎을 이렇게 살짝 꿇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공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진짜 경건함과 숙연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정성을 다해서 뭔가 부모님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를 뭐 이렇게 비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전 정말 오대산 월정산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번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기 전에 왜 산채 비빔밥 유명하거든요. 네,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대산 월정산을 너무 좋아서 나 여기 좀 더 가볼래 그러면 좀 더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면 거기 그 상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원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원사 동종. 그 상원사 동종 걸어 올라가시면 좀 고생은 하실 거예요. 어쨌건 이게 월정사와 상원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강추입니다. 데이트 코스로 정말 강추. 네. 특히 여러분들 이 고려 시대의 탑의 특징이 있다면 다각 다층 석탑이라는 거예요. 다각 다층.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고려 불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보면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3층 석탑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 오면 이게 굉장히 개성적이에요. 그 이전의 시대와는 좀 다른 다각 다층 석탑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월정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신정변 이후에 등장하는 원간섭기에 등장하는 탑이 있으니 그 탑이 뭐냐면 바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탑은요. 원간섭기라서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네, 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왜 원의 영향을 받았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게 10층이에요. 우리나라 탑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홀수층입니다. 짝수층 안 써요. 그런데 10층이야.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 문화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간섭기 때 원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탑은 여러분들 이 화강암을 쪼아가지고 탑을 쌓죠. 그런데 이 탑은 화강암이 아니에요. 이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탑입니다. 대리석. 네. 달라요. 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탑은 지금 어디 있냐면요.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있습니다. 이 대리석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박 실내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산성비가 워낙 세잖아요. 산성비가 강하면 대리석은 녹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탑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실내 왜 탑이 들어가 있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이고 참 이게 일제강점기 거의 구한말이었죠. 구한말에 일본인이 경천사 10층 석탑 이게 원래
그 개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뜯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냥 욕 나와 진짜. 욕 나와. 이걸 뜯어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인천항 통해 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발했던 게 누구였냐면 헐버트였어요. 여러분 헐버트 아시죠? 여러분들 헐버트? 네, 예, 유경공원 그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그 헐버트가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1918년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또 우여곡절을 갖고 있는 그런 탑이기도 합니다. 이 경천사지 10층석 탑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석 탑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뭐 이건 조선시대가 뒤에 나오는 탑이 이제 뭐 본딴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석 탑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 이게 영향을 준 거죠. 원각사지 10층석 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탑골공원에 있는 탑. 그 탑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로 탑골공원에 있는 탑. 왜 그래서 여러분 탑골공원은 옛날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파고다 공원. 왜 파고다인지 아세요? 파고다가 영어로 뜻이 뭔지 아세요? 파고다가 바로 탑이에요. 탑. 예, 그 뜻 자체가 탑이에요. 그래서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탑이 바로 원각사지 10층석 탑이다 라는 건데, 요건 바로 고려 경천사지 10층석 탑에 영향을 받은 탑.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월정사 8각9층석 탑으로 가세요. 자, 이제 공예품을 볼 텐데요. 뭐 럭셔리 끝판왕입니다. 이 고려는요, 진짜 명품은 이런 거구나. 명품은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 디테일을 잘 살리고 있는 게 바로 고려입니다. 자, 공예품. 자, 일단 이 중기부터 유행했던 뭐 공예품 하면은 일단 나전칠기라는 게 있어요. 나전칠기. 왜 여러분들 지금도 있을런가? 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시면 왜 장 보면 뭐가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 이렇게 뭐 조개 껍질 같은 거 붙어놓은 거, 그런 거 보셨나요? 그게 바로 나전칠기예요. 그러니까 왜 조개 또는 그 전복 껍질 같은 거 보면 그 안이 이렇게 굉장히 막 색깔이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제 나전칠기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옛날엔 사실은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너무 클래식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이런 게 좀 눈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고려하면 또 뭐 청자죠. 고려하면 청자죠. 그죠? 이 청자가 무신정변 지나면서 이제 상감청자로 또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청자, 고려 청자는 이건 진짜 뭐 또 얘기하면 명품입니다. 고려 청자를 좀 제대로 좀 보시려면 여러분 어딜 가시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호암미술관이 참 잘 해놨어요. 굉장히 일반인들이 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전시를, 거기 학예사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정말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곳이 호암미술관입니다. 여러분들 에버랜드 왜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가신 다음에 야! 뭐 소리 지르면서 뭐 연인들끼리 좋죠.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신나게 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고백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애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애프터 장소로서 참 좋은 곳이 저는 호암미술관.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좀 텐션 업 시킨 다음에 호암미술관 오셔가지고, 거기 미술관도 좋은데 그 앞에 호수가 있어요. 걷는데 끝내줘요. 끝내줘요. 그때 이제 손도 좀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가르쳐 주는 거야! 잘 적어놓으라고. 이런 거, 저 영조 부석사 소조 안 필요니 까먹어도 돼! 내가 가란 데를.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아주 커플들끼리 아주 좀 잘 되는 곳이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네. 자, 순청자, 상감청자. 요 상감청자는 특히 여러분들, 이것도 대단한 기술인데, 여러분 거기 왜 학이 막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 학을 다 일일이 새겨 넣은 거예요. 새겨 넣어서 의사가 이제 흙을 집어 넣어가지고, 흙을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구워낸 것이죠.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상감 기법이라고 그래요. 상감 기법. 근데 그런 상감 기법을 가지고 흙이 아니라 은을 집어넣기도 해요. 은. 이 은을 집어넣는 건 우리가 은입사, 은을 집어넣었다. 은입사라고 하죠. 이 은입사 기술. 그러니까 상감 기술이 오늘 뛰어나니까 거기다 이제 은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고려는 이렇게 좀 럭셔리한 명품의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자, 이제 고려. 고려는 뭐 진짜 이게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어. 고려는 여러분들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인쇄의 나라 아닙니까? 인쇄의 나라. 이건 뭐 인쇄의 나라는 이건 뭐 항상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봐도 고려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목판과 활판부터 한번 볼 텐데, 자, 목판 인쇄물의 그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찍어만 내면 되잖아. 그죠? 대량 인쇄가 가능합니다. 대량 인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하나 짜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찍어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양성은 좀 떨어져요. 반면에 활판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조금 이게 이 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찍으면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는 대량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찍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소량. 이거는 소량의 인쇄물을 찍어낼 때 그때 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찍어낼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판 인쇄물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초기에 거란이 쳐들어오잖아요. 거란이 쳐들어올 때 그 부처님이 힘을 빌려가지고 막아보겠다 라고 해서 만든 대장경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조조대장경이었다. 조조대장경이었다. 자, 이 토조대장경은 바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겠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겠다. 부처님의 힘을 물리치겠다. 라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네.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네. 왜 불타지? 왜 불타지? 왜 불타지? 왜 불타지? 네, 바로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결국은 불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만든 게 뭐다? 그게 바로 제조대장경이다. 이 제조대장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바로 몽골을 물리치겠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골을 물리치겠다라는 이유로 만든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 어디 있죠? 요거는 지금 바로 경남 합천에 가시면요. 해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합천 해인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 팔만대장경을 제가 보면은 감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불교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글자 하나를 파요. 하나를 파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절 한번 하고 또 글자 하나 파고 또 일어나서 절 한번 하고. 이건 정말 불신이에요. 이건 정말 이 힘든 일을 여러분들 판 하나에 글자가 얼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8만 개가 이상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거든요. 이건 진짜 종교적인 마음이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고려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 신심, 이런 것들을 정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목판 인쇄물 쭉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판 인쇄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타이틀을 우리가 갖고 있죠. 통일신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 타이틀 있죠.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활판 인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판 인쇄물은 여러분들 이게 존재하진 않지만 진짜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 있어요. 이 고려 중기 때 바로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정고금 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냐면요. 바로 인종 때. 인종이면 여러분 이자계면한 뭐 이렇게 관련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죠? 인종 때 이제 이 상정고금 예문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진짜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금속 활자본 타이틀을 이제 상정 고급님이 갖게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만들긴 했다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 그런데 존재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쭉 와가지고요. 예,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게 고려 후기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직지심체 요절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참선을 통해 가지고 이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게 적혀 있는 건데, 이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타이틀 붙어 있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금속 활자본. 와 대단해 진짜. 아니 여러분들 세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큰 나라도 아니잖아. 작은 나라잖아. 인구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타이틀 갖고 있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타이틀 갖고 있죠.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니 뭐야 이분들 왜 이래, 이분들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떤 그 학문의 어떤 열정,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지심체 요절이 이 개항을 전후해서 이게 프랑스로 가죠. 예, 약탈해 간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구입해서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라져요. 예, 사라집니다. 이 사라진 걸 누가 찾았냐면 바로 이 직지심체 요절이 이제 만들어진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청주 흥덕사. 이 청주는 여러분들 서원경, 구조 5소경 중에 서원경이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민정문서도 연결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청주입니다. 직지심체 요절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찾아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돌아가셨어요. 박병선 박사님. 저와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이 박병선 박사님이 이걸 찾아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쟁,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세요.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그 루트를 찾았냐면 이분은 목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인 양요 때 여러분들 우리가 프랑스와 싸우잖아요. 그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 간 의궤가 있어요. 의궤. 그러니까 어떤 그 행사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어떤 그런 책들이거든요. 이걸 걔들이 훔쳐가요. 그래서 이 박병선 박사는 뭐냐면 그거를 찾는 거. 이게 자신의 일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일 열심히 하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거기에 고문서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고문서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근데 그 찾는 과정에서 뭐지? 1377년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이걸 발견하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니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전 세계에 다 공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몇십 년 앞선 직지심체 요절을 박병선 박사가 찾아낸 거예요. 소름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이 책이 금속 활자본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이 박병선 박사는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어떤 그 연구진들과 다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이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이제까지 인정되었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타이틀을 박병선 박사님이 드디어 입증해내십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 자기 목표가 있자 그랬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찾아낸 것이고 목표는 뭐다?
의궤 찾아내는 것이죠. 드디어 찾아냅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드디어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병인 양요 때 빼앗겼던 의궤가 여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고 알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결국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지만 알렸고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 소유는 아니고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고 박병선 박사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분은 딱 하나의 목표예요. 목표한 거 그거 내가 이루고 내 삶을 디자인하겠다. 라는 목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전화로 박병선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그냥 흉내라도 좀 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의 인생을 정말 흉내라도 좀 내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 통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박병선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깁니다. 아이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맨 마지막에 통화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맨 마지막 멘트가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바톤을 넘깁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바톤 이어받았으니까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드네요. 어쨌건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쇄의 나라였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와 대박 정말 최고야 라는 얘기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뭐냐면 직지심체요정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들을 위한 불경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됐다는 거. 구텐베르크의 인쇄 그 금속 활자 그거는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히기 위한 책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세상을 바꿔놓는 엄청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직지심체요절은 소수 그들만을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 나만을 위한 소수만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그런 일에 목표를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너무 우리 거 좋아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 어떤 문화유산을 보는 시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고려는 여러분들 인쇄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 건축물의 특징을 한번 좀 봐야 할 텐데 고려 건축물의 특징은 뭐냐면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주심포 양식. 자,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심포 양식이라.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다. 과연 이 주심포 양식이 뭘까? 제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뭐냐면 기둥주자예요. 이 심은 뭐냐면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기둥 위에 하나가 있는 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붕이 있죠?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이제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이제 주춧돌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네, 주춧돌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둥을 올릴 때 일단 이렇게 이렇게 올릴 텐데 이렇게 올릴 때 이 위쪽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빰빰빰빰빰 포를 짜요. 이 지붕의 무게를 받쳐주기 위해서 포를 짭니다. 이 포 위로 이렇게 기둥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요. 이 포가 없어요.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 노란색 포를 배치하기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가 많을 따자. 포가 많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지금 없죠. 그냥 기둥 위에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기둥의 가운데, 가운데 마음심, 기둥의 가운데 딱 하나 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심포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심포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둥 자체는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약간 배가 뿔뚝 튀어나왔죠. 제가 약간 왜곡해서 좀 더 뚱뚱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가 흘림, 배흘림 기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 초기에는 주심포 양식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당시 주심포 양식으로 만든 건축물들은 지금 남아있는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이 쭉 와가지고 그 고려 후기로 쭉 옵니다. 이런 주심포 양식들이 쭉 와서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안동에 가시면 여러분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있어요. 극락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에 가시면요. 대웅전이라고 있어요.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죠. 영주 부석사에 가시면요.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건물,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들 중에서는 현존은 가장 오래된 그런 건축물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에 가시면 진짜 그 단아함이에요. 진짜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우와 이런 느낌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냥 단아해, 그냥 아이고 참 단아하다 뭐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 들고, 그다음에 예산수덕사 대웅전. 사실 여러분 저는 예산수덕사 대웅전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내가 이게 지금 사찰에 온 건지 시장에 온 건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저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한적한 사찰인데 좀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데 가는데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웅전. 이 대웅전 여러분들 이게 이 가운데서 보시면 좀 그렇고 옆에서 보셔야 돼요. 옆에서 그 지붕선을 한번 보시면 마치 학이 날개를 쫙 이렇게 피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너무 선이 고와요. 이제 보고만 있으면 진짜 와 이쁘다. 어떻게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본 지붕선 중 최고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예산수덕사 대웅전. 들어가는 입구는 정말 너무 힘들지만 이게 있어서 갑니다. 진짜 이게 있어서. 네, 너무너무 근사한 곳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 무량수전, 뭐 많은 그 미학자들이 정말 예찬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 최순우 선생의 배흘림 기둥에 기대어서 뭐 이런 어떤 그 글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이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는 것이죠.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시게 있어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가시면 이 배흘림 기둥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 배흘림 기둥, 그러니까 내표소에서 표 티켓팅을 하시고,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배흘림 기둥에 이 손을 이렇게 딱 타치할 때까지 절대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는 순간 큰일 납니다. 뭐냐고요? 안 되게. 이거 여러분들, 어쨌든 제 말을 믿으세요.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가보시면 합니다.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절대로. 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극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 맞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한번 떠나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의 의학과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의학. 그러니까 이게 처방전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가 있냐면 바로 향약. 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향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 아주 급할 때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약재를 통해서 만든 처방전 모아놓은 거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타이틀이냐면 현존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의약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약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의학은 됐고요. 이제 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기. 자, 무기를 만드는 임시기구가 있었어요. 그 임시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화통도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통도감. 여러분 화통도감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화약. 느낌 들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왕 때 이 최무선에 의해서 세워진 임시관청인데요. 요건 제가 이미 앞에서 그 정치 파트 하면서 설명을 이미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그 최무선, 화통도감을 통해 가지고 화약, 화포를 통해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게 있잖아요. 그 전투가 뭐다? 그 전투가 바로 진포. 저쪽 군산 쪽, 그쪽 이제 금강 이쪽인데요. 네, 바로 진포 전투다라는 것이죠. 이 진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왜구들이 막 혼비백산 육지로 도망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육지로 도망가는 이 왜구들을 끝까지 추격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였다. 그 이성계가 그 왜구들을 아주 박살을 냈던 곳이 있으니 그 전투가 이제 여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 영향을 받은 그 전투가 바로 황산 전투다. 태조 이성계를 정말 일약스타로 만들어 놨던 바로 그 전투 황산 전투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화포의 영향으로 진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 이렇게 이성계의 또 어떤 승리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문화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어때요? 고려의 문화는 좀 다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알면 알수록 참 고려인들 대단하다. 굉장히 열려있고요. 개방적이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귀족적이고요. 굉장히 럭셔리한 명품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리고 학문의 깊이도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인쇄하면 짱이었던 그런 나라 바로 고려였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고려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